이제 심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원은 시민미술학교의 확장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진짜로 이분들은 뭐 홍성담, 전정호, 이상호 뭐 이런 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윤, 이목상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우리는. 민정기 이런 분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전시장에 참 이게 비극이거든요. 전시장에서 안온하게 그냥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현실 비판적인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실제로 전정호, 이상호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죠? 밖에 나와서 싸웠던 거죠. 밖에 나와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룬 업적, 민주화 운동이란 이 변화를 사실은 현발 계열의 그 작가들이 독점해버렸어요. 저는 참 이 얘기하면 좀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전종호, 이상호 뭐 얼마 전에 개인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묻혀있다가 잊혀졌다가 망각돼 버렸죠. 이 사람들은 망각돼 버리고 홍성담 선생님만 좀 남았어요. 홍성담, 최열만 남고 많은 이름들이 사실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민중 역량의 능동적 민중 주체의 문화가 이룩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어떤 것들을 했고 그 미술이 문화가 갖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좌절했죠.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90년대 김영삼 정권 이후에 이분들이 사실은 싸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사실 가장된 민주화, 문민정부라고 하는 게 가장된 어떤 민주화였는데 그 민주화 이후에 투쟁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사실은 소멸되고 말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심혜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미술의 역할을 선전선동으로 보는 거죠. 선전선동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도 심혜연을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예술가면 예술가지 왜 선전선동을 하지? 뭐. 근데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전은 그럼 프로파간다 뭐죠? 프로파간다 미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공산당 미술인 것 같고 북한 미술인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린다라는 거야. 알린다라는 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알리는 미술이었어요. 선전한다 그러면 어감이 갖는 뭐죠? 약간의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편무해돼 버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업적들이 이런 건데 선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선동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이것도. 근데 이것도 역시 행동을 유발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어떤 정의감을 사람의 그 정의로운 어떤 감정,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선전선동에 성공한 미술은 대단한 미술이죠. 마치 이걸 근데 민중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불온하게 봤어요. 특히 현발 출신들이 이제 민미협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제도권 내 이제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미협을 만드는데 그 민미협이 이런 어떤 현장 민중 미술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기 시작하죠. 불온한 미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이 분단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불온한 미술 이렇게 낙인을 스스로 찍는 거죠. 민중 미술가들 사이에서 스스로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서 이 현장 미술이 편회되면서 오해되면서 하여튼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폭로하고 그렇죠? 그렇죠? 변혁 운동을 실제로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성, 대중성, 여기 이제 조직성이라고 하는 걸 정말 이 대단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직 창작, 공동 창작. 이거는 지금까지 유사일에 미술에서 수행되었던 미학적 실험 중에 가장 급진적인 실험이 바로 혼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밑에 이렇게 누구 그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박수근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과감하고 급진적이고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실제로 이 조직 창작 때문에 사실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호, 이상호 이런 사람들 아니 제가 뭐 만나뵙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이 다 망각돼 버린 거예요. 비극이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미학적인 실천을 벌인 당사자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망각돼 버린 비극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 조직성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심혜영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하는 어떤 실험을 해요. 이거는 뭐 미술관, 미학으로 봐도 이런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성취한 적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양혜규 뭐 이런 분들이 뭐 미국에서 성공을 하고 백남준 뭐 이런 분들이 TV를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못지않은 미학적 실험이 여기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그죠? 판화, 소묘, 사진, 걸개, 깃발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막 그래서 뭐 벽에다가 더 이상 미술관이 필요 없는 그런 그죠?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벽보, 전단 이런데 판화가 찍히고요, 걸개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죠?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장식성에서 장식하는 거. 아파트 제가 제일 뭐 좋아했던 제가 미술관에서 뭐 화랑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현대 갤러리 현대 이런 데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걸려진 그림들이 무슨 화랑도 있었지? 화랑 박명자 선생님 남동생이신가 그분이 하신 그 화랑이 있었거든요. 참 좋았는데 학고제 이런 데 되게 잘 다녔는데 아니 결국은 이렇게 작가가 뭐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의 최종 종착지는 어딜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뭐 강남 압구정동의 아파트의 뭐 거실이더라고요. 딱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도 아무리 뭐 강요배 선생, 손장섭 선생, 뭐 민중미술 작가가 아무리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분들도 이미 거기에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압구정동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어디 청담동 타워 팰리스 이런데 거리 그게 전 모르겠어요. 작가의 목적이 타워 팰리스 거실에 그림 하나 거는 걸까? 장식성이 그런 거거든요. 장식적인 거. 예술가의 처음에 저는 뭐 예술을 안 했었지만 예술가의 목표가 결국 그거예요. 선생님들 뭐 여기 미술 선생님 혹시 계시면 미술 교육할 때 애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식하는 게 그게 뭐 목표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알리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미술, 그죠? 대중 접촉면을 확대하고 매체의 효용에 관심을 갖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제가 좀 오해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미술운동이라는 책, 심혜연 광주 시각매체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과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예술이 무슨 선전선동을 해. 그 소셜 리얼리즘에서 사회주의 이런 쪽에서 그러는 거지. 이데올로기 미술이지 그게. 근데 이분들이 제가 그냥 막 말도 안 돼. 북한식 주체사상 그래가지고 김정일, 김일성 그림을 그리고 최고 존엄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요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로 그 예술가로서의 성찰을 해요. 이게 반성적인 그림이고 성찰적인 어떤 운동이었구나. 좀 읽어보면 전시 안성 장터에 갑니다. 가서 장터 대중들과의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보고서에 있는 거예요. 먼저 전시된 그림들이 내용면에서 장터와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다. 현장 지향을 우선으로 삼는다고 할 때 선행되어야 될 것은 현장에 맞는 내용의 그림을 전시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이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전시한 그림들은 무겁고 추상적이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판화란 지식인의 향수를 만족시키는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가 했던 과정들을 그죠? 통렬하게 반성을 합니다. 지식인의 향수를 만족시키는 실상 판화를 접할 기회가 없던 장터의 대중들에게 판화가 민중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그러니까 대중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너 이거 따라와 이런 식이 아니라 가서 보고 이 얼마나 엘리트 작가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가는패였을 거예요. 가는패가 누구더라? 하여튼 누가 차일환 선생님 뭐 그런 쪽이었을 거예요. 초상화를 그려주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볼 때 이런 과정들을 이제 관찰해요. 사실적인 그림이 더 그들에게 강한 유인력을 갖는 것 같다. 자기들의 실험을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실험들을 하는 거죠. 우리의 그림이 그들의 의식에 살아 숨쉬는 것이 되기 위 그들의 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대중에게 쉽게 침투되어질 수 있는 형식을 바탕으로 보다 그들의 삶에 밀접한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야 된다. 이런 거 사실은 뭐 현대 작가들한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작가의 어떤 뭐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던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이제 제가 읽었던 누렇게 변색된 그죠? 미술운동일 뭐 이거 여기서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실패였냐 하면 그날은 어제 광주에서 쓰였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해남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해남 농민들은 우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주었어요. 장터 가까운 다방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 앞에서 쇠도 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전부 끝났다고 보러 옵니다. 그날 밤 전시가 끝나고 해남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얻어먹었어요. 이것도 그림이냐. 부딪히죠. 그 속에서 계속 전혀 해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여태 작업해가지고 그놈들 가져와서 개인전 했구나. 다방 장사만 원 없이 시켜줘 버렸지. 그리고 전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작품을 한 장 한 장 붙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작가로서의 성찰 이런 것들을 동반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터전을 하는데 이건 부적을 팔면서 그 농민 어르신하고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작업들 저는 그래서 선전선동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맨날 데모만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서 실제로 장터 이런 데 거리를 직접 갑니다. 그렇죠? 가서 정말 대중들하고 함께 하려는 호흡하려는 시도들을 해요. 이분들이. 공동창작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유사일에 공동창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할 수 있을까 과연. 자기가 작가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작가들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여기 작가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가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작가만큼 옹졸한 사람이 없어요. 작가만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작가로서 자기 이름을 내려놔요. 여기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있죠? 각자가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쥐고 구호나 연필을 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손을 내줬죠. 그러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들의 응어려져 있는 분노가 끝도 없이 터져 나왔고 그림 속에 그 서름과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어느 아줌마가 정경놈들이 몰려 이런 식의 어떤 체험들을 유추해내고 그 체험들의 작가가 전문적인 작가가 1급 작가가 그 체험들이 형상화될 수 있도록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역할들을 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는패였던 것 같아요. 이 익명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중노선을 찾아가는 일은 익명성 가운데 경험하게 파묻히는 익명성 가운데서 경험하고 파묻히는 길이며 지식인 집단이 민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저자성을 내려놓는 이 사실 이건 뭐 거의 그 전태일 열사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자기 희생이거든요.
그 실제로 작가들한테 이런 얘기를 기대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희생의 결과 어떻게 했어요? 이 현장 중심 작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사람만 기억하지 실제로 현장에서 광잡 이후에 시민미술학교 그다음에 심혜연 작가들 우리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전투적 신명, 공동체적 신명은 이제 서로 논쟁을 하죠. 전투적 신명하고요. 이거는 두렁 작품인데 두렁 계열의 엉겅퀴하고 광자엽 계열의 이제 심혜연이 서로 논쟁을 벌여요. 신명 중에서 어떤 신명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전투적 신명은 좀 싸우는 미술, 살기 어린 좀 그런 어떤 신명이고 여기는 건강한 신명, 우리는 건강한 민중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 서로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이제 그 걸개 그림인데요. 걸개 그림인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민중 미술, 그죠? 예, 이상을 아예 보여줘. 여기는 공동 창작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걸개 그림이 이제 종교에서 이제 숭배하는 그 숭배 토템이에요. 토템 일종의 성스러운. 그러니까 한국의 민중 미술의 어떤 특징은 어떤 도덕성이 굉장히 커요. 다른 나라의 그 정치 운동이 대개는 그 정치 집단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서 굉장히 원동력을 삼는데 우리나라의 민중 미술 그리고 특히 광주에서의 민중 그 사회 운동은 굉장히 도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광주를 경험했던 정치인들에게 가장 뼈아픈 그 비판 또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뼈아픈 비판이죠.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끝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덕적인 어떤 숭배 대상을 실제적으로 공동 창작을 통해서 실제로 표현해 버립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민주화 운동이 추구하는 어떤 그죠? 신성이 뭐예요? 그죠? 민중 그 자체가 민주화 운동의 목표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서구의 민주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민중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주주의 목표라고 하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십자가, 예수, 우리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민중 어깨거리를 하고 있는 민중들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주주의의 신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걸 추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중미술, 민중문화 여기에는 같이 노래를 했던 민중문화 전체가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숭배하는 그죠? 그 신성을 열사들의 어떤 초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도덕적 사람들을 모아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가치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한열인가 보다 이거는 제가 88학번이니까 여기 그 제가 한 해 전에 있었던 이 연대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죠.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그죠? 참여자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민중,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중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민중 미술가들이 이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거 심혜인일 거예요. 이거 민미련이구나. 민미협이 아니고 여기는 민족운동사. 이거 전부 다 전두환 정권이었나요? 89년이 언제였어? 노태우인가 보다. 이때 노태우였을 거예요. 막 데모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민주주의 집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그죠? 뭘로?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신성이 지배하는 재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미술 문화가 했던 거예요.
걸개 그림에서 나타나왔던 이런 어떤 가치들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을 그냥 보여줘요. 민중, 신명, 반고문, 독재 타도, 노동, 임금 투쟁, 민족 통일, 여성 해방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념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표현하게 되죠. 이거 가는패였을 거예요. 가는패. 예. 이 중심으로 민중미술 걸개 그림을 중심으로 사람이 뭐예요? 학생들도 있고 민중이라고 하면 대개 이제 그 원형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그 5.18 당시에 이제 그 마지막까지 그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계급을 보면 빈민, 뭐 룸판 프롤레타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던 도시 빈민, 또 노동자, 농민 뭐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이 실제로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끝까지 지켰던 지식인들은 하나의 기회주의적 협상을 하자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1987에 뭐 서울역 회군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지식인들은 뭐요? 지식인들은 기회주의적인 어떤 타협하려고 그러고 민중들은 끝까지 남아서 그 민중들의 도덕적인 어떤 부채감을 느끼는 어떤 그 지식인 학생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 지식인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형성을 하죠. 뭐 이 중앙의 이 숭배 대상을 그 민중 미술가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해주지 않으면 이 광경은 얼마나 썰렁했겠어요. 되게 광주 5.18 당시에는 어떤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장에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모이는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표가 없으면 그죠? 상징이 없으면 민중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열기가 과연 가능할까? 운동의 열기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은 자문을 해보면 이게 없었으면 힘들었겠다라는 가능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해방도 있죠. 얼마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공동 창작하는 이제 모습들이죠. 이한열 열사. 그렇죠? 근데 이제 민중미술이 그냥 조금만 더 할게요, 그냥. 민중미술이 민중미술이 성과를 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시장과 현장이 선배와 후배들이 조화되고 협력할 때는 민중미술이 절정을 치달아요. 80년대를 대표하는 미술 사조, 민중미술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활동이 후배들이 활동하는 걸 좀 도와줘요. 경찰이 이제 압수를 하거나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술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선배들은 또 쟤는 불안당이 아니라 폭력배가 아니라 작가예요. 작가의 예술 작품에 그렇게 이제 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현장 실천을 하는데 좀 보호막이 되는 게 이제 기성 선배들의 어떤 그죠? 이런 업적이었죠. 근데 이때는 사회 변화와 미술의 변화가 이제 함께 했는데 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청년들 이제 젊은 작가들하고 이 선배들, 이 전시장에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선배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시장에서 전시장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민중미술 선배들이 후배들을 낙인을 찍습니다. 불온한 미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러면 안 돼. 뭐 예술가는 예술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술가가 예술가의 본분을 잃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장 실천은 불온한 선전선동 미술이다라고 하는 걸 누가 그래요? 이거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권력자들이 독재 정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배들이 이제 그러기 시작해. 되게 재밌죠. 그러면서 이 선배들이 또 제가 좀 그분들한테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지만 이분들이 후배들의 실천은 또 불온한 것으로 낙인을 찍어놓고 마치 자기들은 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대표 작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커다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도 있습니까? 후배들의 어떤 그죠? 성과들이 분명히 반 이상 민중미술이라 그러면 적어도 5대5 아니면 2대8이에요. 실제로 민중미술은 8이에요. 8. 현장이 8이라고요. 그냥 전시장에서 뭐 했던 건 1도 안 돼요. 0.5. 0.5 대 9.5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선배들이 뭐 이목상, 김정은 뭐 이런 분들이 독점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심혜연 뭐 이런 데서 활동했던 뭐 전정우 이상호는 전 뭐 절필했는 줄 알았어. 근데 찾아보니까 최근에 전시를 했다고 17년에 전시를 이제 하셨다고. 근데 뭐 그것도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신 거죠. 그분들의 활동은 거기에 한정될 수 없었는데 제가 좀 그런 어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0년대 민중미술이 소진해버려요. 그 미스테리예요. 미술계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미술이 왜? 어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생각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씨가 말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민중미술 했던 사람들이 선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런 민중미술가가 아니야. 나는 선전성동하던 민중미술가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민중미술가라는 걸 부정을 해요. 9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런 식의 이목산 선생님이 이제 그러죠. 그런 식의 민중미술은 그게 민중미술이라면 난 민중미술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스스로 민중미술가라는 걸 부정해버리죠, 이분이. 굉장히 큰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시를 할 때는 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민중미술가라는 호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9.5를 자기가 받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럼 이제 이제 그냥 갈게요.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 그냥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80년대 민중미술이 소진했어요. 소멸했어요. 그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책에나 등장하는 어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아주 귀찮은 일을 하나 맡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주 막 지금도 막 이렇게 아찔한데 제가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뭐 연구사업을 하나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좀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 뭐냐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문화예술 교육을 잘하는 데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저는 이제 현장 비평을 조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미술관에서 하는 미술관 비평 말고 현장 비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갔어요. 그래서 전국 다 다녔어요. 전국을 다 다녔는데 서울, 경기, 광주, 충북, 뭐 충남 뭐 이런 데를 다 다녔거든요. 다 다녔는데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각 도서관 협회 뭐 이런 데서 이제 각 문화예술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우수 사례들을 이제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를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개수도 저한테 전달된 사례도 광주 전남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거기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호남, 광주 전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는 다 실망을 했었어요. 결국 뭐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대부분은 뭐 하고 있느냐면 뭐 장구 치고 또는 뭐
우쿨렐레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문화예술하면 우쿨렐레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예술 교육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뭐 이러고 있다가 광주 전남의 사례를 딱 봤는데 이게 리스트가 막 7,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사실은. 와서 이제 보고 갔어요.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뭐지? 참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제 막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를 지나치고 갔더니 이게 다른 데가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어디 파주를 갔는데 세상에 뭐 휴전선 바로 밑에 그 파주 헤이리보다 더 위까지 차 타고 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구에서. 대부분은 제가 이거 왜 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개는. 대개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문화예술 국가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대개는 대학을 졸업한 문화예술 교육사가 와서 아동들 뭐 이런 애들 데려놓고 뭐 주민들 무식한 주민들 전공자가 와서 무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2시간을 하고 땡 치면 가는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몇 군데를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사실은 휘발유를 되게 많이 썼습니다. 가서는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고민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최희준 교수님 이걸 맡기셔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그때 생각이 한 달 전쯤 퍼떡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80년대 이 광주에서 책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몇 가지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수 사례라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실제로 이 보고서를 쓸 때 우수 사례라고 했던 것 중에서 뭐 전북 그죠? 뭐 여기서 전주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3, 40분? 뭐 전남 이렇게 4개밖에 없지만 사실은 여기 뭐 서울 이런 성북문화원은 참 잘했습니다. 근데 마포 이거 5번 이 마포 평생학습센터는 이게 참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문화 기반 시설이거든요. 기반 시설인데 문화 기반 시설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미술관도 있어야 되고요. 문화의 집, 문화원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은 마포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받았고 도서관을 우수사례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기관 안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비밀인데요.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특히 이제 문자 해독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겸허했어요. 뭐 상상나라 박물관 뭐 이런 박물관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가 들어갔어요. 소리문화의 전당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문예회관도 하나 있어야 돼서 넣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함이 안 됐는데 굉장히 더 많은 데가 제가 여기서 한 7군데, 8군데를 다녔어요. 한 30여 곳을 갔는데 광주 전남이 한 10여 군데를 여기로만 돌아다녔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나중에 뭐 전문가 좌담회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더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럼 광주만 한정해서 한번 좌담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주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자기들 자신을 일꾼방이라고 그래요. 예술가들이 되게 재밌었는 게 자기는 무슨 뭐 예술가예요, 그렇죠? 자기는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재예요, 뭐 나를 알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예술가로서의 어떤 겸허한 태도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했어요. 이분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걸리라든지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예술 그 자체, 예술 지상주의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뭔가 사회 영역의 다른 영역들로 확대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과 예술가가 협력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뭐 공공미술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참여지향적인 함께하는 예술이 있죠. 그 모습을 사실 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는 저희 막걸리 골목도 있고 지금 여기 쇼룸도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또 삼천 이동에 있는 공예 공방 선생님들 네트워크고 그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작가 공동체가 주민 공동체로 확대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 관계 맺기의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일꾼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삼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삼천인데 여기다 미음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게 그냥 삼천이 아니라 삶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를 일꾼으로 보고 그죠? 일꾼들이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느낌이 이게 참 좀 많이 익숙한데 이제 그랬던 이제 느낌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것을 실천했던 뿌리가 어디냐? 광주 예술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일꾼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문화 창조 주체로서 주민 기획단을 만들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고, 그죠? 주민은 문화 향유 대상이 아니라 문화 창조 주체.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이거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민중들을 예술 창조의 주체로 삼았다. 이거는 광주의 미학이었던 거죠. 사실. 이건 제가 녹취한 거고요. 참여자들의 변화를 유발시켜요. 그죠?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아이들의 성격이 달라지고요.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어르신들도 이 무료함에서 벗어나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거 어디서 판화 뭐 얘기할 때 시민미술학교 어디서 주체성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는 거를 강조했던 그 모습이 이거 이제 관계의 개방성과 적극성이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예술의 형태, 전형들을 보는 거예요. 커뮤니티, 예술이 커뮤니티는 뭐냐면 커뮤니티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커뮤널리티 하면 이거 뭐냐면 공동체를 만드는 원리, 공동체성이란 거거든요. 커뮤널리티는. 근데 이 문화 예술이 바로 그 공동체의 중심.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걸개 그림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걸개 그림 사진에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커뮤널리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술의 어떤 그런 힘, 예술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좀 여전히 간직하고 있죠. 북극 문화의 집인데 문화의 집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북구 계시는 분들은 혹은 계시는 분들은 에이 뭐 문화의 집 나 가봤는데 별거 아니던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 남아 있는 흔적을 보는 거지. 제가 북구 문화의 집이 뭐 최고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도. 시간이. 그래서 여기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런데 할 줄 알았으면 사진을 조금 잘 찍었을 텐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도구를 이제 실제로 체험한다라고 그래요. 진짜. 이것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깎고 파고 찍는다. 기억나시죠?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문화예술 그 흔적을 사실은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다른 데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의외로 강하진 않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되게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 문화예술 교육자 선생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그냥 뭐 죄송합니다. 그냥
교육 상자, 교육 키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 여기처럼 실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데는 많지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손을 쓴다는 것, 직접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때 걸음마를 익히고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원리를 하나하나 배웠던 것과 비슷하다. 만들기에 몰입하고 할 때 우리는 사물과 세계를 설명서나 정형화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직접 이해하는 경험을 얻게 된다. 이것도 직접적인 어떤 예술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광주항쟁을 실제로 경험하셨거나 참여하셨던. 물론 여기는 그냥 저희 그 과장님인가 하고 저걸 했는데 이거는 아마 문화의 집 대표님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북구문화예술 문화예술 교육의 활동의 특징은 노작 교육이다. 노동을 통해 작업을 통해 배운다. 이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지 또 이제 생각난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걸 이거 여기 이거에 뭐 심혜연하고 이렇게 뭐 시민미술학교하고 이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 전에 2019년에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제가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그때 썼던 거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노작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창의성은 특정한 방식의 생각과 상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천재 이런 걸 뭐 전시한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생각과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의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하죠. 체험에서 얻어진 창의성은 몸에 스며든다. 이거 아까 시민미술학교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개념들 아니에요. 몸에 스며들어서 창의성이 발전되고 창의성은 일상생활에서 발현되며 삶을 더 새로운 방식으로 재활성화하려고 했던 이 예술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이미 봤던 게 80년대 그 민중미술이고 그 뿌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발성 여기서 이제 제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뭐 광주가 5.18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많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은 비교적 젊은 분이었는데 세상에 그분 말씀 중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시민성하고 연결시킨 분은 제가 30곳을 다 찾아봤는데 30곳을 찾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 문화예술을 시민성, 풀풀이 민주주의하고 연결시킨 분은 북구 문화의 집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왜 문화예술 교육 그거 애들이랑 그냥 노닥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세금을 왜 애들하고 노닥거리는 데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 세금을 그런 쪽에 지출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유용한 데 쓰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문화예술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여기서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시민성을 기른다 그러면 세금을 투자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죠? 자발적인 개인의 공적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금씩 느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같이 배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감자도 삶아오기 또 하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요거를 복사를 해온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이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 페이지 있죠? 홍성담 선생님의 대동 세상인가요? 판화 그렇죠? 그거를 제가 여기서 좀 이번에도 좀 느낀 적이 좀 있어요. 감자도 삶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모일 수 있구나. 그리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을 들은 게 30군데 중에서 이제 처음이었어요. 사실 광주 북구에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들별로 조금 재밌어하고 배워보고 싶어하는 뭔가 수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주거나 기초 단계의 수업을 했는데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역량을 더 키워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만들어진 선이 여기까지라면 그 이후를 위해 스스로 모임을 만든다거나 더 배워보려고 하는 고퀄리티의 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이상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면 분명히 필요로 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여기는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자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더 퀄리티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무엇인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감각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배우더라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이 감각, 더 나은 것, 더 퀄리티가 있다라는 것, 내가 참여를 통해서 더욱더 나은 어떤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더 나은 물감을 써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내가 좀 더 참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면 그렇죠? 더 나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더라. 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더라. 나는 그 선택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더라라는 의식이 미술을 통해서 사실을 성취가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참여자들은 더 좋은, 더 나은 것들이 더 좋고 더 나은 개념이 생기더라니까요.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무력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할 수 있거나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말하자면 공적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주워 들었어요. 딴 데 가서 이걸 발견을 못하니까 여기다가 왜 뭐 애들 데려다가 그냥 뭐 장난하는 거에 왜 저는 뭐 보통 때는 저는 그냥 학교에서는 그냥 사회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요새 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거 저더러 하라고 다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맡기고 그러거든요. 보통 때는 미술에 대해서 그냥 뭐 내가 좀 하고 싶을 때 하지 뭐 이런 식인데 연구를 할 때 글 쓸 때 이제 막 그럴 때 그 시간을 잡아서 하지 대개는 좀 귀찮은 일로 받아들이는데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건 보통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던 거죠. 이런 어떤 참여자들의 내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 원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심혜연과 시민 미술학교가 명시적으로 추구했던 목적이기도 해요. 여기서 정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예술의 특징이 문화예술 교육의 특징이 전문 강사보다 누구를 주민 강사를 선호한다라는 점이었어요. 문화예술 교육사를 지닌 전문가를 데려다가 강좌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보다 그 커뮤니티에서 그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도 굉장히 전문가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광주 북구에서 제가 채집했던 사례들 중에 요 분이 계세요. 정작 전문 예술가, 화가예요. 화가. 아주 전시장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1급 화가가 북구문화재단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목공을 가르치더라니까요. 이분의 어떤 사고에는 내가 그림을 가르치는 것보다 목공을 가르치는 것이 더 재미있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술의 형태고
자기가 화가로서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정신과 관점과 그죠? 이 목적이 화와 그림을 가르치는 것보다 목공을 통해서 더 달성될 수 있다라는 사고를 하기 전에는 이 사실은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거 아무 데서도 못 봤어요. 화가가 목공을 가르치는 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제가 뭐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몰라도 거의 유일한 자기 정체성을 화가라고 밝히는 분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는 목공을 가르치는 예는 제가 여기서 뭐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일반적인 문화예술 교육 목적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시민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방법과 재료가 다양한 사고를 가능케 하고 이는 민주적 시민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광주였어요. 뭐 모든 광주의 문화예술 교육 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라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육 영역을 넘어서 전체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사회의 이 문화예술의 영역이 무대가 그냥 전시장에서 나는 전시하는 게 그냥 날 꾸민 게 아닌 거를 발견하면서 여기다 제가 적어놓기를 시민미술학교의 판화가 바로 이런 거였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다 하나 적어놓은 거거든요. 대단미술관이에요. 여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대단미술관은 향교리 아티스트 담양이죠. 이거지 여기 담양까지 내려갔었는데 향교리 아티스트 할머니들을 미술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티스트가 돼요, 실제로. 지역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처음에는 이분들이 할머니들한테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뭐 가르치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가버렸냐? 대단미술관에서 공식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가로 대접을 받기 시작하죠. 대단미술관에 할머니들에게 강력한 내적 변화를 유발시켜서 가장 강렬한 내적 변화 중에 하나가 예술가가 되는 체험이잖아요. 사실은 창조의 어떤 체험을 하는 건데 그 체험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죠. 근데 재미있었던 게 여기 대단미술관이 재미있었던 게 이 할머니 향교리 아티스트라는 이분들이 교사가 돼요, 교사. 그래가지고 뭐 신안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이분들이 예술 강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가르쳐요. 할머니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신안 보성에 가서 전시회를 갖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되게 재밌었냐면 이분들이 원래는 한 5년 전쯤에는 이분들이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이 할머니들이. 한글을 못 읽고 못 쓰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한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가 되고 그래서 예술 강사가 되는 그런 체험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동네방네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단미술관이 미술관의 영역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 예술 이게 본론인데 죄송합니다. 광주 예술을 구성하는 대립상들이 예술성, 민주화, 순수성, 정치성, 신미성, 사회성, 독점, 확산, 소유, 공유, 소외, 해방, 시장, 일상. 여기 뭐 광주의 예술이 전부 다 예술성이나 순수성을 추구하지 않고 민주화 이런 걸 추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순수한 예술이 광주에 없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미를 부정한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광주의 장소 특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소유하지 않는 그런 소유하는 예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화랑이 있고 전시장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장소 특정성, 사이트 스페시피시티는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엘리트 대중, 자본, 민중, 수능, 저항,
유지, 변화, 분리, 개인 공동체, 탁월, 보편. 뭐 광주 예술에 엘리트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광주에 왜 엘리트가 없겠어요? 예술가들 중에 엘리트가 없다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트가 엘리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나 민중이나 저항이나 이런 변화를 유발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 광주의 사이트 스페시피시티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천재, 익명성, 순수, 섞임, 무관심, 쓰임새, 고립. 무관심은 이거는 작가들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활용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고요. 고립, 확장, 뭐 장식성, 선전성, 뭐 이런 뭐 광주 예술에 천재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예술가의 어떤 독점을 좀 중화하는 어떤 의식들이 요 사이에서 광주의 장소 특정성, 광주의 공공미술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가면 뭐 이게 사실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조, 신명, 관조, 신명. 신명은 이제 사람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게 신명이잖아요. 그죠? 관조, 신명, 자기의 연대, 자본 연대, 이식, 자생, 완성, 미완결성, 전시장, 현장. 뭐 관주하는 예술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본, 아니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완성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역시 요 사이에서 광주의 어떤 예술은 전시장에서 완성도를 지향하는 예술은 저는 조금 그것만으로는 광주 예술이 어떤 100%는 아니다. 그죠? 광주 예술에 굉장히 이런 어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어떤 가치들이 여전히 담보되는 그릇, 그죠? 그 그릇이, 그 진지가 광주 예술이다라는 걸로 제가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